안녕하십니까. 예, 두 아들의 엄마고요. 저는 오랫동안 언론인, 방송하는 언론인으로 살아왔고 현재 교육 칼럼도 좋은 기회로 쓰고 있는 유정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로 키워진 그런 사람이고요. 그 귀한 경험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면서 타이틀을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 오늘 제가 한 4가지의 이야기로 좀 나눠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걸음으로 그리고 엄마가 되었다 라는 타이틀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엄마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는 엄마가 되기 전에 제 인생에 리즈 시절도 있었습니다. 뭔가 화려한 인생을 꿈꾸기도 하고 그때는 미스 유라는 호칭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시대였어요. 오빠에겐 절대 무엇을 시키지 않고 딸들이 많은 것을 해야 했던 시절. 그래서 저는 오빠에게 라면 끓여주기 싫어서 미스 유 커피 한 잔 주지 하면 그 호칭이 듣기 싫어서 어딜 가면 내가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을까 고민하다가 방송사를 꿈꾸게 됐습니다. 적어도 방송사에 가면 미스 유 커피 타와 이 얘기는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방송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시험을 봤고요.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의 공채 작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꿈에만 그리던 이문세 씨를 만나게 되면서 그때는 지금 BTS와 같은 굉장히 인기인이었죠. 와, 정말 이 사람이 이문세구나. 몇 년 동안 함께 일을 하면서 즐거운 경험을 쌓게 됐습니다. 말로만 듣던 연예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제가 별밤만 한 게 아니고 외국계 은행의 홍보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방송에 대한 꿈을 접지 못해서 계속 시험을 보고 방송 작가로서의 글을 원하다가 이문세의 별밤을 하게 된 건데요. 이제 투잡을 뛰는 생활이 시작이 됐죠. 하루에 4시간을 잤고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원하던 일을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어느 날 저의 그 환상적인 생활 속에 함께 일하던 PD가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 되지 않나요? 2가지 일을 하니까 방송에서 뭔가를 더 맡기고 싶어도 일이 진도가 안 나갑니다 하셔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저희 엄마께서는 튼튼한 직장을 계속 있길 원하셨는데 결단을 내리고 직장을 버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딴따라 프리댄서가 돼서 별밤 작가로 방송 작가로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방송을 하면서 그 전에 한번 어떤 굉장히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외국계 은행에 있을 때 상사분을 모시고 홍콩에 출장을 갔는데요. 그때 아마 경제하고 관련된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포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 홍콩의 힐튼 호텔이었나요? 1층에 비서진들이 다 모여 상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나선형 계단이 있었어요. 무슨 장관, 은행장,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선형 계단을 따라 쫙 내려오는 장면이 제 눈에 딱 들어왔는데요. 야, 한 번 태어난 인생, 내가 저 나선형 계단을 밟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내 인생의 족적을 저렇게 남겨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직장을 버리게 된 거죠. 방송에 너무 하고 싶었고 글이 쓰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과감히 정리하고 이제 프리랜서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의를 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9년의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9년의 연애를 하면서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걸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겨울에 외투 입는 것과 똑같은 거야. 겨울에 춥지 않은데 외투를 입니? 춥다고 느꼈을 때 모두들 덥다고 해도 외투를 입듯이 네가 느낄 때 하는 것이 결혼이야. 그래서 미루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만나자고 하셔서 갔더니 결혼을 안 할 거면 내 아들을 놔줘라 라는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는데 6대 종부였고요. 1년에 10번이 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사가 파티인 줄 알았어요. 음식이 많고 너무 좋아서.
실제로 겪는 현실의 삶이란 것은 사실 녹록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현명하신 시어머님 덕분에 많은 걸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 결혼으로 인해 며느리라는 위치, 네, 그래도 뭐 제가 선택했으니까 할 만했어요. 워킹우먼, 제가 일이 좋았으니까 할 만했습니다. 모두들 그랬죠. 뭐 그 돈 버느니 네가 아이를 키우고 살림해야지라고 할 때 어머님께서 워킹우먼으로 버는 돈을 다 쓰거라. 나이 들면 먹고 살 수는 있을 테니 그 돈을 써야 집에 와서 네가 행복하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는다. 단 20년 뒤에는 너에게 일이 남을 것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덕분에 워킹우먼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자리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선택한 결혼이니까 견딜만 했어요. 며느리 다 좋았는데 제일 두려운 건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픈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가슴에 한 12통의 사표를 넣어서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선배 어머님들, 워킹우먼들하고 밥을 먹게 됐는데 둘째를 낳고 그때는 뭐 출산휴가가 2달밖에 안 돼서요. 방송국에서 이제 2달 만에 나왔더니 이 이제 아이가 쟁쟁 우는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사표를 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함께 밥을 먹던 그 선배들께서 그래 가슴이 아프지 몇 살까지 키우고 나오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2살이요. 제 발로 걸을 때까지만 키워주고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선배님들이 그래 2살 중요해. 근데 있잖아 5살이 되면 그땐 엄마가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8살이 되지 학교 갈 땐 정말 엄마가 없으면 안 돼. 중학생 되잖니? 사춘기 엄마 없이 방황하면 인생 망한다. 너 고등학생 되지? 나 같은 엄마도 들어오는 때야. 그 얘기에서 제가 행간의 의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아이들이니까 보고 싶어 해라. 그건 엄마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이고 의무야. 그러나 미안해하지 말아라. 너에게도 직장이 있고 일이 있고 귀한 딸이기도 하지 않니? 미안해할 이유가 없다. 그 말씀에 굉장히 용기를 얻고 가지고 있던 사표를 찢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생활이 시작이 됐죠. 방송 작가를 하다 결혼하고 부산에 와서 방송사의 프로듀서로 취직을 했었거든요. 일정 시간 방송국에 있어야 하니까 아이들을 봐줄 분을 찾느라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정말 제 월급은 시어머님 말씀대로 고스란히 거기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돈 모으지 않아도 돼. 내가 편해야 아이들에게도 잘해줄 수 있어. 통장은 비어갔지만 제 마음은 그런 대로 견딜만 했어요. 제가 아는 한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였는데 아이들 진료를 보다가 보면 손톱이 꼬질꼬질한 애들이 있어서 손톱까지 잘라준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보면 내 아이들의 손톱이 꼬질꼬질 때가 껴있더라. 그래도 우리 버텨야 돼. 그런 얘기들이 서로에게 힘이 됐죠. 어느 날 집에 가면요. 아이들이 위아래 짝짝이 내복을 입고 있어요. 뭐 쉬를 했으니 아래만 갈아입히셨겠죠. 제가 집에 있을 땐 그렇게 하면서도 아이 봐주시는 어머님이 짝짝이로 입혀놓으니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뭐 사람의 마음이란다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워킹맘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몇 푼 번다고가 아니라 제 일을 찾으러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큰 의무이고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워킹맘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큰아이 손잡고 슈퍼에 갔는데요. 장을 다 보고 집에 왔어요. 뭔가 허전해서 장바구니 본 걸 식탁에 딱 올려놨는데 큰아이가 연년생이거든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기는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슈퍼에서 장을 보고 아이 유모차를 슈퍼에 두고 온 거죠.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빠른 빛의 속도로 슈퍼까지 달려갈 일이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큰아이가 절규하는데 그 아이의 손을 질질질 끌면서 슈퍼에 갔더니 유모차가 슈퍼 입구에 조용히 있더라고요. 가끔 작은아이가 농담을 할 때 엄마 그때 저 바뀐 거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데 아이의 유모차를 그렇게 두고 올 정도면 뭐 정신없는 생활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서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할까? 제가 지역방송에서 PD로 근무하면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를 맡아줄 분이 없으셨어요. 뭐 베이비시터 계셨어도 주말에는 일 안 하시니까 그래서 일요일 생방송에 아이의 유모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방송하는 그 안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죠.
음악을 소개하고 음악이 나가려는 찰나에 이 녀석이 깼어요. 갑자기 울어대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한 거죠. 아마 생방송 최초로 저희 아이가 방송을 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전 너무 미안해서 이 상황을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는 일하는 워킹맘 응원해요. 그런 문자에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이 일은 숙명처럼 내가 선택한 일이니 오케이,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스스로 결정한 길이니까 가장 맛있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는 힘들었을 일을 그렇게 주변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엄마로서 갖게 되는 워킹맘의 의무를 정말 재미있게 시작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때부터 아이들에 대한 깨알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한 줄 한 줄 버리지 않고 남겨놓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모두 기록이 되어서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 깨알 기록에 담긴 워킹맘으로 엄마로서 시작했던 기록의 얘기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의 인생의 두 번째 걸음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이 작은 시간에 제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한 타이틀을 저 혼자 붙여봤는데요. 저는 그것이 정성의 과학이다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정말 아이가 원치 않는데 엄마의 정성이 너무 심하게 가해진다면 그건 극성이 될 거고요. 아이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지 못한 열성이라면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될 텐데, 저는 엄마들은 모든 본능에 정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성이 과학적인 방법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가져야 될 몇 가지 마음 자세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생각해낸 건 아니고 많은 분들께 배우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이라는 오늘 강의의 타이틀을 말씀드렸는데요. 책을 쓰고 나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뭐 주위가 조용한 순간인가요? 100점을 맞는 순간인가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은 부모와의 소통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서로 소통해서 이야기가 전달이 됐을 때 그때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 소통이 완성돼야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10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부를 정말 잘해줬으면 하는 것은 그 소통이 완성되는 순간에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뭔가를 대신해 줄 수 있어도 공부는 정작 아이가 해야 되니까요. 할 수 있게 서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소통이 완성되면 훨씬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아이, 남자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았고요. 워킹맘으로 살면서 며느리 노릇해가면서 키운 두 아이가 다행히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줘서 한 녀석은 현재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수학을 전공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작은 아이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길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저에게 할 때 전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저희 생일에, 부모의 생일에 항상 저희 집에서 하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절을 받습니다. 제 생일이 아니고 아이 생일이에요. 네 생일에 가장 고생한 사람이 누구일까? 네가 태어나길 간절히 원하던 너희 아빠의 마음고생, 그리고 몸으로 고생한 엄마, 그래서 너희 생일에 부모에게 절해야 되는 거야. 한 번쯤 스스로의 출생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우리 가끔 안 좋은 일 있을 때 누가 낳아달랬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너를 낳아주는 의미를 한 번쯤 알아라 하는 의미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 석자를 뭐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하죠. 출생신고하기 전에 남편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름 석자에 어떤 의미를 달아서 줄 것인가를 남편과 기록에 남겼습니다. 너에게 이 이름 세 글자를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되라. 남편 역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글이 있었고요. 저희도 아이들에게 이 이름 석자에 담긴 의미는 주어야겠다 해서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 엄마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친구 중에 45세 늦둥이를 낳은 친구가 있습니다. 첫 아이 출산이니까 참 늦은 나이에 출산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모임에 나오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이에 나처럼 예쁜 아이 낳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저희가 아무 소리도 못하죠. 그리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이쁜 이 기적을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어떻게 경험했을까? 결혼은 선택인데 아이 낳는 일은 필수였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아이로 인해 인생을 새로 배운다는 거죠. 사회에 나가면 적어도 인정받는 내가 그 어린아이하고 둘이 마주하고 앉아서 이 양말 신을 거야, 저 양말 신을 거야 라고 이건 안 돼, 이게 되는 거야 라고 싸움을 하면서 이 어린 것과 내가 싸움을 하고 있구나. 갈등을 빚고 있구나. 사회적으로 나가면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내가 이 아이하고 사소한 다툼을 하고 있을 때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인생을 다시 배운다. 이 작은 이 기적의 덩어리가 나에게 인생을 새롭게 가르치고 있어.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이 방과 제 방 앞에 엄청나게 큰 3개 지도 하나를 딱 붙여두었습니다.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넓다는 것을 기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세상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제 예상이 딱 맞았어요. 2번째 가르침은 엎드려서 아프리카 여기, 미국 여기 머리로 외우지 말고 눈으로 보고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예상이 적중했던 거죠. 처음엔 그 지도 위를 그냥 기어다니던 2 녀석이 앉을 때가 되고 한 걸음씩 뛰니까요. 거기에 앉아서 과자를 늘어놓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5살쯤 되니까 배를 깔고 둘이 누워서 여기 아프리카다, 여기 호랑이 산다,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넓다는 것을 그때 인식했기를 바라는 건 제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웠던 거죠. 사이사이 하나하나. 사교육을 할 때는 저만의 선택 방식을 가지고 육아를 재미있게 해보겠어 라고 생각했으니까 PD만의 방식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당시에 그림 교육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였는데요. 방문 미술 교사들이 집에 와서 아이들 그림을 지도해 줄 때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집에는 화가도 없고 그림 스킬이 뛰어난 아이는 나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미술 선생님을 모셔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미술은 아이들 정서에 굉장히 좋은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엔 오시되 저희 아이들에게 그림 교육을 따로 해주진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색깔 칠하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그건 필요 없지만요. 무조건 4칸을 나누셔서 첫 번째 칸만 제시해 주십시오. 2번째, 3번째, 4번째는 아이들이 채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칸을 뭐 그런 식이죠. 어디 어디 시장에 이순신이 나타났다. 그러면 2번째, 3번째, 4번째를 아이들이 채워가면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프로듀서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기획을 하다 보니 아이들을 뭔가 조금 더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나름의 부모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철학의 한 가지는 배려와 나눔이었는데요. 제가 가끔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서 저하고 똑같은 어머니들께 묻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만의 육아 가치관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시킬 거예요. 아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어머님만의 철학이요. 그러면 그때 저를 쳐다보십니다. 우리는 어떤 철학으로 아이를 키울까? 저는 큰아이가 카이스트에 입학하고 아이를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엄마만의 아들은 아닌 거야.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지. 그러니 엄마는 너를 반쯤은 놓아서 사회의 아들이라고 봐야 할 거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늘 말씀하시는 배려 나눔 그거죠. 자, 배려와 나눔을 실천시키기 위해서 집에 치킨집 아저씨나 짜장면집 아저씨가 오면 아이들에게 일부러 가르쳤습니다. 배려 나눔은 단어로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문이 탁 닫히면서 문고리가 탁 걸리면 어떤 느낌이 들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지. 아저씨도 똑같아. 짜장면을 주고 가시면 문을 탁 걸지 말고 문소리에 귀를 대. 아저씨가 1층에서 사라지실 때쯤 되면 저희가 1층 살았거든요. 그때 문고리를 거는 거야. 그게 상대를 위한 배려야. 어느 날은 배달이 됐는데 애들이 현관에서 들어오질 않아요. 문에다 귀를 대고 있는 거죠. 실천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한 번에 유치원에 저희 아들 친구가 매일 예쁜 사탕 모둠을 가지고 와서 저희 아들이 가져와요.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엄마 친구가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엄마를 만나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매일 예쁜 사탕을 이렇게 넣어서 주세요?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요. 진정한 나눔이라면 아이에게 한 봉투의 사탕을 주세요. 내 것이 없어지는데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진짜 나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내 거 확보가 돼 있고 친구들 걸 따로 가져와서 나눠주는 건 그건 나눔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나 고맙게 어머님이 그 생각을 못했어요 라고 제 말뜻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진짜 철칙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생각해서 부모 철학을 갖는 것, 그것이 저의 엄마 준비였고요. 두 번째는 아이의 단점을 찾아서 강점으로 키워줘라. 많은 선배 엄마들이 저에게 해준 얘기였습니다. 우리 눈에 아이의 강점은 너무 잘 보입니다. 우리 애는 이것도 잘해요. 정말 저것도 잘해요. 그런데 내 아이가 못하는 일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죠. 거기에서 강점을 키워줘야 된다. 그 얘기가 가슴에 들어왔어요. 큰아이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자기 표현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급식을 해주고 나면 식판에 밥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이는 검사 받고 집에 가라 하시니까 식판에 밥을 다 먹고 아이들이 식판을 척척척척 놓고 가거나 남기고도 놓고 갈 때 다 먹은 식판을 들고 검사 받고 가라 하셨으니까요. 선생님이 화장실을 가시면 화장실 앞에까지 가서 식판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제 내일 전학가요? 인사하려고 그래요? 물을 정도였으니까 참 융통성이 없는 조금 답답한 아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가 가진 완벽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내성적이지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격려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잘했네. 검사를 맡으면 선생님이 매우 기뻐하셨을 거야. 그런데 네가 두세 번 정도 했으면 선생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엄마 내가 거기까지 검사 받은 거 잘못한 거예요? 아니. 정말 잘한 일이야. 두 번째는 안 하셔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한번 그렇게 해볼까? 아이가 가진 단점에 너 왜 바보같이 거기 가서 그 검사를 받아. 밥 먹고 오면 그냥 놓고 오면 돼. 라고 말하면 저희 아이가 상처받을 걸 알았기 때문에 내성적인 아이에게는 격려를 굉장히 많이 퍼주었습니다. 둘째의 단점은 굉장히 성급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겐 제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기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줍니다. 틀린 얘기를 해도 들어줍니다. 그랬구나, 그랬어? 계속 들어주면 한 20분 자기 얘기를 다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엔 이제 엄마 얘기 들을게요 라는 준비가 됩니다. 그때 저는 일단 응수해 줍니다. 정말 잘했어. 다 잘했는데 엄마 생각엔 말이야. 그중에 말하고 싶었던 것을 한 가지 좀 꺼내듭니다. 내성적인 아이와 외형적인 아이의 이 단점을 찾아내서 강점으로 키워주는 일. 그건 참 중요했다라는 제가 가진 엄마만의 준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객관적으로 아이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나이가 50쯤 돼서 이 교단에 앉아 있으면 10살 된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클 녀석인지 다 보이기 시작해요. 아이들의 초등학교 1, 2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6학년 때쯤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객관적으로 평가해 놓으셨는지 눈에 보일 겁니다. 정말 맞는 얘기였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첫날 아이가 교과서를 들고 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거워서 제가 함께 들고 가줬습니다. 교문을 딱 들어서는데 엄마 스탑! 왜?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서 돌아가세요. 너 5층까지 어떻게 들고 들어갈 거야? 어제 만난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러셨는데요. 대한민국 엄마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엄마 돌아가세요.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교문에 두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물어보니까요. 엄마 책을 질질질질 끌고 가는데 친구들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2권씩 들고 5층까지 다 뛰어 올라가 줬어요. 내가 잘 해냈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2가지의 반성을 했습니다. 스스로 해볼 기회를 뺏어버렸을까 봐 두려웠던 반성, 친구를 사귈 기회를 제가 먼저 잃게 했을까 봐 2번째의 반성.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일을 실현해 보니까 얻을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수학 문제 풀어라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그 반 안에는 열심히 수학을 푸는 아이가 있고 하나도 풀지 않고 어려워하는 아이도 물론 있겠죠. 풀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얘가 풀었나 참견하고 제가 풀었나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다. 엄마들 눈에는 수학 문제 풀라는데 왜 저 녀석이 안 풀지? 푸는 아이와 안 푸는 아이 두 가지로밖에 안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게 보입니다. 저 녀석은 적어도 수학은 안 풀지만 나이가 들어 크면 사회생활은 진짜 잘하겠다. 네트워킹 능력은 끝내주겠는걸? 엄마들이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라 하셨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관점을 달리해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이에게 다른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것이 저만의 엄마 준비의 철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아이마다 다르게 응수해 주는 거요. 말씀드렸죠. 첫째와 둘째의 다른 외향적 성격, 내향적 성격,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4배에서 나왔어도 아이들은 다 다른 법이죠. 그래서 첫째에게는 일단 얘기하도록 꺼내주는 것이 중요했고요. 둘째는 일단 들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큰아이에겐 제가 많은 말을 해줬고요. 둘째는 무조건 듣고 끝에 말을 붙여주고 아이들의 성향에 다르게 간 거죠. 이게 진짜 마지막에 또 하나 있네요. 초긍정의 격려. 이것이 바로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의 키워드인 소통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긍정의 격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근자감이 넘칩니다. 이 자신감 어디 나왔지? 외할머니께서 항상 제가 무릎에 누우면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너는 어디 가서도 못하는 게 없을 거다. 너는 무엇이든 잘할 거야. 어쩜 그렇게 현명할까? 이런 얘기 왜 하셨을까? 그것이 제 자신감의 재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을 만나면 스킨십을 자주 하는데요. 꼭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얘기합니다. 등을 쓸어주면서 뭐든지 잘할 거야. 너의 가능성은 네 가슴에 꼭 있단다.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초긍정의 격려 꼭 한번 엄마의 준비를 위해서는 해보실 만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